하버드 역사학자가 한국 방문 후 강단에서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왜 한국을 방문한 후 평생 연구한 내용을 뒤집었을까요? 그리고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해 전 세계 앞에서 폭로했습니다. 그가 한국에서 본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저는 하버드 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윌리엄 브라운입니다. 동아시아 역사를 전공하며 30년 넘게 학계에서 인정받아온 학자죠. 특히 중국과 일본, 한국 간의 역사적 관계에 관한 연구로 명성을 쌓아왔습니다. 제 연구실 벽면은 동아시아 관련 서적들로 가득 차 있었고 수많은 학생들이 저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강의실을 채웠죠. 그동안 저는 한 가지 확고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은 중국과 일본이라는 두 강대국 사이에 끼어 그들의 영향으로 발전했다는 것이었죠. 강의실에서 저는 항상 당당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발전은 일본의 식민 지배 덕이었습니다. 35년간의 일본 통치가 한국을 전근대적 사회에서 근대 국가로 변화시켰죠. 또한 이렇게도 주장했습니다. 조선은 중국의 속국이었고 독자적인 역사라고 부를 만한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조선의 문화, 기술, 행정 체계는 모두 중국에서 수입된 것이었죠. 학생들은 저의 말을 진리처럼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하버드 교수니까요. 누구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고 제 주장은 교과서에도 실렸습니다. 저 역시 제 관점이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믿었습니다. 수많은 서양 역사학자들이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한 통의 이메일이 제 인생을 바꿔놓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역사회의에 저를 초청한다는 내용이었죠. 주제는 새로운 시각으로 본 동아시아 역사였습니다. 솔직히 말해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한국은 제 연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 않았고 그저 중국과 일본 사이의 작은 나라로만 여겼으니까요. 이메일을 무시하려던 차에 학과장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윌리엄, 이번 서울 회의는 꼭 참석해야 해. 하버드를 대표해서 가주면 좋겠네. 최근 한국과의 학술 교류가 중요해졌어.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마지못해 초청을 수락했습니다. 내심 생각했죠. 뭐 한국에 가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 한국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직접 확인해 보는 것도 흥미롭겠군. 준비는 간단했습니다. 예전에 쓴 논문을 조금 수정했을 뿐이었죠. 중국과 일본의 그림자 한국 발전의 역사적 배경이라는 제목의 발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 발표에서 저는 한국 발전의 모든 측면이 중국과 일본의 영향 때문이라고 주장할 계획이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날 밤 아내 캐서린이 물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뭘 알고 있어? 저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어요. 내가 30년간 연구한 분야인데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해.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보스턴에서 서울까지의 긴 비행 동안 저는 제 발표 자료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완벽하다고 생각했죠. 학문적 깊이가 있고 하버드의 명성에 걸맞은 내용이라고 자부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으로 하강하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곧 한국 학자들에게 내 이론을 직접 설명할 수 있겠군. 그러나 저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마주하게 될 충격적인 진실을요. 제 학문적 견해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그 진실을 말입니다. 공항 출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안내원을 만났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파견된 교수 김준호였죠. 브라운 교수님 환영합니다. 오랜 비행 피곤하셨죠? 김준호 교수가 저를 호텔로 안내하는 동안 이런저런 질문을 했습니다. 한국에 오신 건 처음인가요? 네, 처음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교수님의 논문 잘 읽었습니다. 흥미로운 관점이었어요. 김 교수의 말투에서 뭔가 의미심장한 뉘앙스를 느꼈지만
그때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에 한국은 여전히 개발도상국이었어요. 일본과 중국의 그림자 속에 있는 작은 나라.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첨단 기술의 나라, 세련된 도시 경관,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들. 호텔로 향하는 길에 김 교수가 물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에 대한 첫인상이 어떠세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놀랍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것과 매우 다르네요. 김 교수가 미소를 지었어요. 내일 회의에서 더 많은 것을 보게 되실 거예요. 한국 역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으실 수도 있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면, 30년간 가르쳐온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런 생각을 애써 떨쳐버렸습니다. 아니야, 나는 하버드 교수야. 내 연구는 탄탄해. 그렇게 자신을 설득하며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호텔 창문으로 보이는 서울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의문이 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한국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었을까? 다음 날 아침 서울대학교에서 열리는 회의로 향하는 길은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김 교수가 설명하길 서울 지하철 앱 하나면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실시간으로 열차 도착 정보도 알려주고 가장 빠른 경로도 알려주죠. 서울 시내를 지나면서 눈에 띈 것은 도시의 조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현대적인 고층 빌딩 사이에 전통적인 한옥이 보존되어 있었고 곳곳에 공원과 녹지가 조성되어 있었죠. 도시 계획이 정말 잘 되어 있네요. 김 교수에게 말했습니다. 김 교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전통과 현대를 조화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어요. 급속한 발전 속에서도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노력했죠. 그 말이 제 머릿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정체성. 제 논문의 핵심 주장은 한국이 고유한 정체성 없이 중국과 일본의 영향으로만 형성되었다는 것이었는데, 눈앞의 현실은 그것을 반박하고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에 도착하자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캠퍼스는 최첨단 시설로 가득했고 학생들은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하버드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환경이었습니다. 회의장으로 향하는 길에 김 교수가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발표 후에 윤지수 교수님과 토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윤 교수님은 한국 역사 왜곡에 관한 세계적인 전문가세요. 그 말을 듣고 약간의 긴장감이 들었습니다. 토론이라는 말이 갑자기 도전처럼 들렸거든요. 하지만 곧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나는 하버드 교수야. 어떤 토론이라도 준비되어 있어. 회의장에 도착하자 세계 각국에서 온 역사학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어요. 서울대학교 역사학과 윤지수 교수였습니다. 날카로운 눈빛과 자신감 넘치는 태도가 인상적이었죠. 윤 교수와 악수를 나눴습니다. 브라운 교수님의 논문 잘 읽었습니다. 오늘 발표가 기대되네요. 윤 교수의 말투에서 도전적인 뉘앙스를 느꼈지만 그때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내 논문은 탄탄해. 어떤 비판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 그렇게 생각했던 저는 곧 제 학문적 인생 최대의 도전을 맞이하게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도전이 단순히 학문적인 것을 넘어 역사적 진실에 관한 것임을 더더욱 예상하지 못했죠. 서울대학교 회의장에 앉아 발표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는 한국이 맞나? 너무 다른데? 그 의문은 점점 커져갔고 곧 폭발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고 제 차례가 왔습니다. 자신감 있게 단상에 올라 발표를 시작했죠. 한국의 문화적 발전은 중국과 일본의 영향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청중 사이에서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는 것을 느꼈지만 계속 진행했습니다.
조선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의 문화적 영향과 일본의 근대화 덕분이었죠. 발표를 마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윤지수 교수가 첫 번째로 손을 들었습니다. 브라운 교수님,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단순한 질문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무거웠습니다. 윤 교수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교수님께서 예로 드신 일본이 건설한 철도. 이것이 조선의 발전을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인프라 구축은 발전의 기초니까요. 윤 교수가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일제시대의 통계 자료가 나타났어요. 이 자료를 보시죠. 철도 건설 이후 일본으로 반출된 조선의 자원량입니다. 쌀, 광물, 목재 모두 급증했습니다. 철도는 조선의 자원을 수탈하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런 자료는 서양 역사책에서 본 적이 없었거든요. 윤 교수는 계속해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일본의 문화 정책이 사실은 조선의 문화를 말살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증거들, 강제 노동과 착취에 기록돼 모두 구체적인 수치와 증언으로 뒷받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중국의 영향은 어떻습니까? 다른 교수가 물었어요. 제가 대답하기 전에 윤 교수가 나섰습니다. 중국의 동북 공정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중국은 한국의 고대사를 중국 역사로 편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고구려와 발해 같은 한국의 고대 국가를 중국의 지방 정권으로 왜곡하고 있어요. 윤 교수는 계속해서 한국의 독자적 발전 사례를 설명했습니다. 조선시대의 실학,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 인쇄술. 모두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였습니다. 특히 한글 창제는 중국의 한자와 완전히 다른 과학적이고 독창적인 문자 체계였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토론이 진행될수록 제 이론의 근간이 하나둘씩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평생 믿어온 학설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에 당혹스러웠어요. 토론이 끝난 후 윤 교수가 저를 연구실로 초대했습니다. 책장에는 수많은 사료와 문헌들이 가득했어요. 브라운 교수님, 서양의 시각에서 한국 역사를 바라보면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사료를 살펴보면 다른 이야기가 보입니다. 윤 교수는 조선 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등 방대한 역사 기록을 보여주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이렇게 상세한 역사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한국 역사 연구의 토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윤 교수는 일본 역사 교과서의 왜곡된 내용들도 보여주었습니다. 위안부 문제를 축소하고 강제징용 사실을 삭제하며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교과서들이었죠. 일본은 자국의 과거 범죄를 지우고 있습니다. 중국의 역사 왜곡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북 공정을 통해 한국의 고대사를 중국사에 편입시키려는 시도를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었어요. 중국은 자국의 영토 확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역사를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연구실에서 나오면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30년간 믿어온 이론이 하루 만에 무너진 느낌이었습니다. 내 연구는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한 것인가? 처음으로 제 학문적 근간에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김 교수가 물었습니다. 브라운 교수님, 오늘 토론 어떠셨어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네요. 김 교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 경복궁에 가면 더 많은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한국 역사의 진면목을요. 30년간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윤 교수가 제공한 자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밤이 깊어가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가 알고 있던 것과 달랐거든요. 일본이 조선을 발전시켰다는 제 주장은 근거가 미약했습니다. 오히려 일본은 조선의 자원을 수탈하고 문화를 말살하려 했다는 증거가 넘쳐났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잘못 알고 있었다니. 처음으로 제 학문적 자존심보다 진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제가 지금까지 가르쳐온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음 날 경복궁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진실을 향한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화창한 날씨 속에 웅장한 궁궐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입구에서 김 교수와 윤 교수를 만났습니다. 오늘은 역사의 현장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윤 교수가 말했습니다. 경복궁을 걸으며 윤 교수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조선 왕조 500년의 역사, 과학적 업적들, 사회제도 모두 체계적이고 독창적이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해시계, 물시계, 추구기와 같은 과학기구들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당시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던 발명품이었습니다. 윤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조선은 과학과 기술에서 독자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었어요. 점점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의 역사는 왜곡되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오랜 식민 지배와 서구 중심적 역사관이 진실을 가려온 것이었죠. 궁궐한 명성황후가 시해된 장소에 도착했을 때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윤 교수가 일본의 조선 침략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일본이 조선을 발전시켰다고요? 이건 침략이었습니다. 민족 정체성을 말살하려는 시도였죠. 역사적 사실들이 제 눈앞에서 생생하게 펼쳐졌습니다. 명성황후 시해, 강제 병합, 문화 말살 정책. 이런 내용은 미국의 역사 교육에서 거의 다루지 않았던 부분이었어요. 일본이 조선을 발전시켰다고. 이건 침략이었잖아. 저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그날 오후 독립운동가의 후손인 박노인을 만났습니다. 80대의 이 노인은 일제강점기의 실상을 생생하게 들려주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독립운동을 하다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고문을 당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빼앗기고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죠. 박노인은 위안부 동원, 강제징용, 문화재 약탈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일본군은 우리 젊은 여성들을 위안부라는 이름으로 끌고 갔습니다. 젊은 남성들은 강제로 탄광과 공장에 끌려갔고요. 우리의 귀중한 문화재들은 일본으로 반출되었습니다. 박노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역사책에서는 볼 수 없었던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일본은 한국을 도운 게 아니라 착취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가르쳐왔던 내용과는 완전히 달랐죠. 내가 배운 역사는 거짓이었나?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박노인이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역사는 승자에 의해 쓰여지는 법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죠. 교수님처럼 직접 와서 보고 들으려는 분들 덕분에 진실이 알려질 수 있어요. 그날 저녁 한옥마을을 산책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이 마을은 한국의 정체성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한국에 대해 가르쳐온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에 심장이 무거워졌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윤 교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내일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습니다. 특히 일본과 중국의 역사 왜곡에 대해서요. 윤 교수는 기꺼이 동의했고 다음 날 서울대 도서관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서울대학교 도서관에서 윤 교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책과 문서들이 가득한 연구실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오늘은 일본과 중국이 어떻게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윤 교수는 먼저 일본 역사 교과서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 버전의 교과서를 비교하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위안부 문제가 어떻게 축소되고 강제징용 사실이 삭제되었는지 설명했습니다. 1990년대 교과서에는 위안부에 대한 언급이 있었지만 2000년대부터는 점점 축소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교과서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죠.
윤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강제징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기 교과서에는 강제동원이라는 표현이 있었지만 점차 모집이나 채용과 같은 중립적인 단어로 대체되었습니다. 일본은 자국의 과거 범죄를 지우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윤 교수는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동북공정은 중국이 2002년부터 시작한 역사 연구 프로젝트입니다. 표면적으로는 학술 연구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고대사를 중국 역사로 편입시키려는 시도예요. 윤 교수는 중국의 역사 교과서와 학술 논문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고구려와 발해가 중국의 지방 정권으로 서술되어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학문적 견해 차이가 아닙니다. 중국의 영토 확장 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된 역사 왜곡이에요. 놀라웠던 것은 이러한 왜곡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일본과 중국 모두 자국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역사를 재구성하고 있었죠. 하지만 왜 서양의 역사학자들은 이런 왜곡을 지적하지 않는 건가요? 저는 물었습니다. 윤 교수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서양 학자들 중에는 동아시아 언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일본이나 중국에 번역된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한국은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 서양 학계에서의 영향력이 작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저 역시 일본과 중국의 자료에 크게 의존해 왔으니까요. 한국 자료는 거의 참고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제 연구의 치명적인 약점이었던 것이죠. 윤 교수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하버드로 돌아가서도 이전처럼 가르치실 건가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30년간의 연구와 강의 그 모든 것이 잘못된 전제 위에 있었다면 제 학문적 명성 그리고 하버드 교수로서의 권위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역사학자로서의 양심도 있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이상 그것을 숨기는 것은 학자로서의 도리가 아니었죠. 깊은 숨을 들이쉬고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일본과 중국은 역사를 조작하고 있었고 저는 그것을 모른 채 가르쳐 왔어요. 이제는 진실을 말할 때가 왔습니다. 윤 교수의 눈에 기쁨의 빛이 어렸습니다. 그것은 큰 용기가 필요한 결정입니다. 브라운 교수님이 진실을 알리는데 힘써 주신다면 세계 역사학계에 큰 변화가 올 것입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노트북을 열고 새로운 논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동아시아 역사의 재조명, 일본과 중국의 역사 왜곡과 한국의 독자적 발전이었습니다. 이것이 제 학문적 여정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서울 시내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윤 교수와의 토론, 경복궁 방문, 역사자료 연구. 모든 것이 제 마음속에서 소용돌이 쳤습니다. 그런 생각에 잠겨 걷다 그만 발을 헛디뎌 넘어졌고 무릎에 심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한국인들이 즉시 달려와 저를 도왔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제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고 젊은 여성은 물티슈로 상처를 닦아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병원에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한 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통증이 심해지자 그분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근처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한 번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한 지 10분 만에 의사 진료부터 엑스레이 촬영, 상처 소독까지 모든 것이 끝났어요. 진료비도 놀라웠습니다. 외국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합리적인 가격이었죠. 의사는 영어로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고 간호사는 친절하게 다음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일이 있으면 하루가 걸렸을 거예요. 감탄했습니다. 잠시 후 김 교수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제 상황을 듣고 바로 달려온 것이었죠. 괜찮으세요? 많이 다치셨나요?
김 교수의 걱정스러운 표정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제가 단지 며칠 동안 만난 외국인 학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경 써주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어요. 병원에서 나와 김 교수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중국과 일본에서 겪었던 경험들을 이야기했어요. 중국에서 길을 잃었을 때 누구도 제대로 도와주지 않았어요. 베이징에서는 넘어졌을 때 사람들이 그냥 지나갔죠. 일본에서는 친절하게 대해주긴 했지만 그것도 표면적인 예의였어요.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진심으로 걱정하고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이 차이는 뭘까요? 김 교수가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외부의 침략을 받았지만 강인한 민족성으로 이를 견뎌냈어요. 그 과정에서 서로 돕는 공동체 문화가 발전했죠. 정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사람 간의 깊은 유대감을 의미하는. 그의 설명을 들으며 한국 문화의 독특한 측면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중국과 일본 사이에 낀 작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고유한 정체성과 문화 그리고 놀라운 회복력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의 발전은 기술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서도 나온 것이었다. 저도 모르게 감탄이 나왔습니다. 김 교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님, 하버드로 돌아가시면 어떤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들려주실 건가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진실을 말할 겁니다. 그동안 제가 가르쳐온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을요. 한국의 독자적 발전과 일본과 중국의 역사 왜곡에 대한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김 교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건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많은 반발이 있을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학자로서 진실을 말하는 것은 제 의무입니다. 그날 저녁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짧은 방문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으니까요. 이제 저는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학문적 명성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는 도전이었지만 그것은 진실을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보스턴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하버드 강의실에 다시 섰습니다. 학생들은 평소와 같이 노트북을 펴고 강의를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오늘의 강의는 달랐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내용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각으로 역사를 바라봐야 합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최근 한국을 방문하고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쳤던 동아시아 역사의 상당 부분이 편향되었다는 사실을요. 강의실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학생들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한국은 단순히 중국과 일본 사이에 낀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독자적인 문화와 역사 그리고 놀라운 회복력을 가진 나라죠. 일본의 식민 지배가 한국을 발전시켰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본은 한국의 자원을 수탈하고 문화를 말살하려 했어요. 슬라이드를 넘기며 한국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학생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일본의 강제징용과 위안부 동원 문화재 약탈, 그리고 중국의 동북 공정을 통한 역사 왜곡까지. 학생들은 처음 듣는 이야기에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이런 역사적 진실이 서양 학계에서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언어적 장벽, 자료 접근의 제한,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서양 중심적 시각 때문이죠. 저 역시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강의가 끝난 후 여러 학생들이 질문을 하기 위해 다가왔습니다. 한 학생이 물었어요. 교수님, 이런 관점의 전환이 학계에서 어떤 반응을 일으킬 것 같나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논란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존 관점을 고수하려 할 테니까요. 특히 일본과 중국 관련 연구를 해온 학자들은 반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그날 오후 학과장을 만나 제 결정을 설명했습니다. 동아시아 역사 강의 내용을 완전히 개편하고 일본과 중국의 역사 왜곡에 관한 새로운 연구를 시작하겠다고요. 학과장은 처음에는 놀랐지만 제 열정을 보고 지지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학문적 용기입니다. 윌리엄,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고 새로운 진실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버드가 추구하는 학문적 정신이죠. 예상대로 반발도 있었습니다. 일부 동료 교수들은 제 새로운 관점에 의문을 제기했고, 일본과 중국 관련 연구소에서는 비판적인 성명을 발표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많은 지지도 받았습니다. 특히 한국계 학자들과 학생들은 큰 환영을 보냈습니다. 이후 몇 달 동안 윤 교수, 김 교수와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새로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서울과 보스턴을 오가며 한국 역사의 진실과 일본, 중국의 역사 왜곡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죠. 특히 중요했던 것은 일본의 위안부와 강제징용에 대한 진실을 알리는 일이었습니다. 중국의 동북 공정에 대한 비판도 계속했습니다. 고구려와 발해가 한국의 역사라는 사실을 학술적으로 입증하는 연구를 지원했고, 중국의 역사 왜곡이 현대 정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분석했습니다. 오늘 저는 다시 하버드 강단에 섭니다. 강의실은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동아시아 역사 과목이 갑자기 인기 과목이 되었거든요. 한국이 보여준 진실을 이제는 세상에 알릴 차례입니다.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은 쉽지 않았지만 그것은 역사학자로서 제가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모든 여정은 한국 방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현실과 역사적 진실이 제 인생을 바꿔놓은 것이죠. 이제 저는 더 이상 잘못된 관점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대신 진실을 알리는데 제 남은 학문적 인생을 바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감동을 주었다면 주변 친구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우리가 알고 있던 역사가 항상 진실은 아닐 수 있습니다.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기본인 거 아시죠?